반갑습니다. 여기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이진호입니다. 네. 제가 얼굴이 잘생기진 못했지만은 한 시간만 얘기하려면 답답해서 제 마스크 좀. 네. 저는 빼는 대신 모두 하셔야 됩니다. 네. 둘 중에 한 분은 마스크 하셔야 돼요. 맛있는 정원 마을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들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기가 옛날에 폐광 지역이었습니다. 광산이었죠. 광산 지역, 석탄 광산 지역이었는데 진짜 지나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지금 여기에 인구가 10배 이상 있었어요. 여기 완전히 사택단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쇠락한 도시가 됐다가 다시 키친가든이라는 먹을 수 있는 정원으로 다시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오늘 아마 처음 알리는 오픈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셔서 이 자리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정원 마을은, 맛있는 정원이 앞으로 지금 2군데가 만들어졌고요. 계속 집집마다 퍼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정원으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요. 맛있는 정원이라는 게 뭐냐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새로운 용어인데요. 먹을 수 있는 채소, 허브, 과실수로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제가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정원이에요. 이런 정원이면서 이런 정원이에요. 보시다시피 잘 보시면은 상추들이 있고, 앞에 저 배추도 있어요. 파도 있고, 뭐 먹을 수 있는 거, 허브, 먹을 수 있는 게 꼭 채소가 아니더라도 뭐 초롱꽃은 꽃도 먹을 수 있어요. 하려나도 꽃 먹을 수 있고, 뭐 허브들, 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과실수들. 지금 보면 과일이 이제 내년 가을쯤 한번 와 보시면은 오늘보다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진, 여기에 공통점을 아세요? 이 사진의 공통점? 이 4가지 사진의 공통점, 아마 2번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어때요? 느낌이? 네? 풍성해요. 풍성하다. 정원 같아요. 네, 맞아요. 정원은 정원인데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케일이에요. 케일인데, 여러분 케일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케일이 벌레가 되게 좋아해요. 빵꾸가 숭숭숭숭 뚫려요. 막 배춧잎도 그렇고. 그래서 농약을 안 칠 수가 없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가 케일인데, 이 앞에는 파를 심었어요. 케일이 쭉 있는데 케일 앞에 파가 쭉 있어요. 그리고 케일 뒤는 이게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를 쭉 심었어요. 벌레 먹은 파 본 적 없으실 거예요. 파 향을 벌레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메리골드는 서양의 정원에서 이 해충들, 벌레들을 쫓을 때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약방의 감초처럼 서양의 가든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 가로수로도 메리골드를 많이 쓰는데 꽃이 잘 안 져요.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풍성하게 핍니다. 이따가 여기 라멘교 정원이라고 이렇게 특이한 정원을 뚫고 일로 들어오셨을 텐데, 거기를 가시면 빨간색 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펴 있는 거를 이따가 확인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메리골드입니다. 메리골드. 벌레를 쫓아주려고 저도 저쪽 정원에다가 심었고, 여기서도 조금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벌레를 좋아하는 케일에 앞에는 파, 뒤에는 메리골드를 심어서 벌레들이 날라오다가 그 냄새 맡고 도망가요. 그래서 케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능을 갖고 이렇게 서로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해졌어요. 보기도 이뻐졌어요. 그리고 농약 비료 퇴비 안 치니까 자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원을 무지개 같이 생겼다 해서 레인보우 가든이라고들 서양에서는 부르는 그런 정원입니다.
이 가운데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꽃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어느 할머님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허브를 다 모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참을 쳐다보시더니 이게 뭐지? 근데 어떻게 정원이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지? 하고서는 굉장히 의아해하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 가운데 잘 보이시나요? 네네. 그거 팜플렛을 조금 보시면 비슷비슷한 사진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양배추예요. 양배추인데 못 맞히신 거야, 그분이. 그리고 이건 비비추고 이거는 케일이고 빨간 거는 고추입니다. 그 베트남 고추라고 그래가지고 위로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는 그런 고추입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예요. 적근대. 자, 그분이 모르는 식물이 아닌데 못 맞히신 이유는 엽채류구나. 무릎을 탁 치시면서 내가 왜 꽃이라고 생각했지? 엽채류로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고 이런 정원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보면은 근대입니다. 이 적근대고 양배추고 고추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그 선입견을 다 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 키친가든의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키친가든은 중세 시대에 베네딕트 수도사 주교가 자급자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수도원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갇혀서 살잖아요. 갇혀서 살아서 수녀분들이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도원 가운데에 이제 공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채소를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채소를 심는데 이왕이면 이쁘게 심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쏟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정 안에 채소들을 이렇게 심으면서 텃밭과 정원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는 빅토리아 키친가든 양식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키친가든이라는 역사는 아주 오래 지속이 되어 왔고요.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도 했었고 미셸 오바마도 그 키친가든으로 유명했었죠. 그런데 1900년 초반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붐 시대라고 그러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인구가 60억 명까지 늘어납니다. 자급자족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비료, 질소 비료 이런 게 1900년 초에 발명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막 비료를 넣으니까 막 식물들이 막 빨리빨리 자라요. 확 커져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의 식량을 저렇게 지금 말하는 관행농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키게 됐는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행농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식량을 해결해 준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공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경청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땅이 질소를 많이 넣으면은 뭐 질소 뭐 집적이 일어나고 몸에 안 좋고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먼 그런 지구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사과 100년 전에 사과 하나 먹으면 될 거를 지금은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려면 사과 40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만큼 질소 비료나 이런 농약을 집어넣으면요, 비료를 넣으면 이게 커진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커진 게 아니라
그냥 부풀어진 거예요. 세포가 많아져야 되는데 세포 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희멀거진 거예요. 이렇게 멀대같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색깔도. 그러니까는 자꾸 색소를 집어넣고 호르몬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자꾸 첨가해서 막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인간이 자연의 사과를 인간의 사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는 그런 영양 과잉 시대에 영양이 결핍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를 계기로 많은 생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그 공간을 가지면서 또 무슨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상회의나 더 친밀해졌어요. 더 가까워졌어요. 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회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트렌드들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도 막 집에 와서 집도 꾸미기 시작하고요. 앞에 버려둔 마당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세 시대의 키친가든이 자급자족을 하던 게 농어혁명이 일어나면서 멀어졌다가 다시 내가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면서 이렇게 자급자족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느껴져요. 외국에서는 이미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친가든이 굉장히 핫한 그런 정원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따 영국에 있는 키친가든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친가든은 일반적인 조경 디자인 하시는 분의 키친가든하고는 달라요. 조경 디자인 하시는 분의 키친가든은 그냥 색깔이나 형태나 뭐 이런 걸 갖고서는 디자인을 하는 게 키친가든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키친가든은 퍼머컬처라는 이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키친가든입니다. 퍼머컬처라는 말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여성분들 중에 한 80~90%는 파마 머리를 하셨어요. 네. 그 파마입니다. 퍼머컬처의 퍼머가 퍼머넌트라는 말이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이 파마 머리 하면 오래 가시잖아요. 헤어스타일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 지속 가능하다는 퍼머와 에그리컬처가 농업이란 뜻이에요. 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반을 한 게 퍼머컬처라는 이론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 녹여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퍼머컬처 기반으로 농업을 하게 되면 정원과 가까워지는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 도시 농부들에겐 건강과 힐링을 준대요. 저도 여기 주민이에요. 강원도 정선 이쪽에 예미라는 곳에 저는 살고 있는데 12~13년 전에 제가 이제 여기 귀촌을 했는데, 저 강원도 태백에 살다가 저희 집을 짓는데 저희 목수분들이 좀 쉰다고 낫을 들고선 제 앞에 그 밭에 제가 블루베리 밭을 300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풀을 좀 베어준다고 낫질을 하셨어요. 그래서는 한참 몇 시간 하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노가다는 해도 농부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풀 베고 이런 데 엎드려가지고 떼약 빼서 땀을 절절 흘리면서,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업이 힘들어서 농업을 떠납니다. 시골에는요, 보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 퍼머컬처 키친가든을 하게 되면 도시 농부들에게 건강과 힐링을 준대요. 이 괴로운 노가다보다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과 힐링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생태계를 선순환하여 본래 자연으로 내 땅을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선순환,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말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얼마나 하겠어, 내가 텃밭 조금 하는데 그게 얼마나 환경을 살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보약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세요. 근데 제가 아주 저렴하게 건강해지는 거 알려드릴까요?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 나쁜 음식을 안 드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좋은 음식을 비싸게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인스턴트나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멀리 하시는 게 훨씬 건강한데 빠른 지름길입니다. 똑같아요. 생태계를 살리는데 생태계에 좋은 거를 막 내가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생태계를,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안 하시면은 그게 바로 자연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렇게 삼각형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맨 밑에는 미생물들이 층이 있고요. 그 위에는 작은 곤충, 그 다음에 뭐 동물, 작은 동물, 그 다음에 큰 동물, 맨 위에 아기를 안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사자랑 같이. 그리고 영장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바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먹이사슬이요? 먹이사슬은 먹히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게 먹이사슬이고요. 지금 이 삼각형은 먹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저 주관식으로 이 시험이 나왔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이런 먹이 피라미드에 내가 살충제를 쳤어요. 내 밭에. 여기다 지금 살충제 쫙 뿌렸어요. 20kg 지고서는 이거 뿌리려면 한 30분이면 뿌리나요? 그러면 내 밭에 곤충이라는 층이 사라져요. 박멸을 하잖아요. 살충제 치면 싹 죽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이 층이 싹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밭에 곤충이 사라지면요, 이 밭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굉장한 해악을 우리가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다가. 그거를 안 하는 건 쉬워요. 살충제. 단, 제가 살충제 어떻게 하면 안 치고 이런 방법들은 제가 서서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 고령화 사회 굉장히 빨리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의 강소농화를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한 300평이 좀 넘어요. 400평 정도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요 정도 규모로 7천만 원의 고소득을, 퍼머컬처 농장이 7천만 원 고소득을 얻는 것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분도 10년밖에 귀농한 지 경험이 안 됐는데 그런 걸 이렇게 내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화가 뭐냐? 저는 이따가 오늘 3시 반에 자연재배협회 회장이신 송광일 박사님이 오셔서 그분이 강연을 이따가 하실 거예요. 그때 그분께 직접 들으시고, 자연재배협회 제가 지금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고, 오늘 부회장님이 오늘 오늘 음악 연주하시는 분이 자연재배협회 부회장님이세요. 네, 고창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분 채식주의자시고요. 굉장히 자연농을 하고 계세요. 땅에다가 비료, 농약, 퇴비 이런 거 넣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인이셔서 굉장히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밝으십니다. 우리 이사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러세요. 나는 일단은 농사는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많다예요. 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하세요. 맞아. 크면 대농일수록 빚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100% 자급자족을 하겠다. 평수 크게 안 하고 한 몇백 평 정도만 하는데 온갖 거를 심어서 그냥 너한테 손 안 내밀고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내가 이 안에서 먹고 살면서 평화롭게 천천히 소박하게 그렇게 살겠다 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작게 자기 스스로 건강한 먹을 거를 해결하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강소농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강대국을 꿈꿨었어요.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강대국을 꿈꾸다가 우리나라는 땅도 적고 자원도 없고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우리는 강소국을 꿈꿔야 돼. 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처럼 방향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선진국 반열에 이제 들어왔죠. 그렇게 작지만 강한 게 이제는 방법을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도 강소농 이런 거 정책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실천을 하시면은 이제 경험이 쌓여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아 이거구나 하고 쌓이면은 이제 점점 강소농으로 노후에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죠. 저도 이제 반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를 또 살아야 돼요. 근데 좀 있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많은 시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고 만평 농사 지으실 거예요? 자, 이런 강소농이 되는 방법을 한 예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소농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할 텐데 강소농은요 적게 투입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적게 노동한다. 일을 적게 한다. 요새 시골 힘들어요. 그 외국인들이 다 돌아가가지고요. 송가희 박사님도 베트남 부부 2명이 하다가 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또 많이 산출한다. 많이 심는다. 일단 단위 면적에 많이 심는다. 그리고 많이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생산한 게 비싸게 판다. 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게 강소농의 그 법칙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 공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지금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하시죠.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걸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원은 자연에 가깝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정원입니다. 이런 거는요 옥상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앞마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이게 요 밭이 바로 프랑스에서 300평으로 7천만 원 고소득하는 밭이에요. 요건 제가 이따가 집중 탐구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식당에서 요새 farm to table이라고 그래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씨앗에서 밥상까지. 예. 셰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본인이 텃밭 꺾어서 그 재료로 본인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새. 제가 만화를 제가 그린 건데 만화로 제가 이런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수원 사과밭을 가면은 평면에 사과만 쭉 줄지어서 심어요. 배추밭이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3대 배추밭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따가 관광하시고 싶으신 분은 타임캡슐 공원, 우리 엽기적인 그녀의 무대가 여기 엽기 소나무가 여기 있거든요. 그 일대가 다 배추밭이에요. 몇백만 평이에요. 근데 가서 보시면요, 그 평면에 배추만 그냥 심어놨어요. 배추 한 가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크면 그 밑이 좀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키가 작은 블루베리 같은 걸 좀 심고, 제가 아까 강소농이 되려면은 좁은 공간에 많이 심으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블루베리를 심고 블루베리 밑에 요만한 상추를 또 쫙 깔아요 바닥에다가. 그리고 땅속도 아까워. 그래서 땅속에다가는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걸 심는다 라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노인회관에 농사 짓는 분한테,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한 분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아유 그러면 그림자 가져가지고 식물이 자라겠어? 아니면 그렇게 빽빽하게 심으면은 물과 양분을 서로 뺏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두저도 안 된다. 그런 농사법이 어딨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되느냐? 사과나무 뒤에 그림자가 지면 음지성 식물을 심으면 돼요. 오죽하면 음지성 식물이라고 해서 음나무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개두릅이요. 엄나무. 또는 민트나 바질 이런 것도 음지에 잘 자라고요. 산나물들 보세요. 곤드레, 어수리, 곰치, 머위 이런 것들 다 음지에서 잘 자라요. 막 퍼져요 음지에서.
음지에다가는 음지성 식물을 심으면 되고 인삼 같은 거 심을 때 음지하려고 일부러 이 차광막 써가지고서는 어둡게 만들잖아요. 그냥 나무 뒤에 심는 거예요. 또 하나, 양분을 경합을 한다? 양분을 막 서로 뺏으려고 싸운다? 양분을 만들어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을 심으면 싸우는 게 아니라 땅속에다 양분을 집어넣는 애들이 있고 그거를 빼서 먹는 애들이 있고 그게 바로 공생관계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콩 심으면 지력이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귀농하기 전부터 듣던 얘기니까 콩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콩에 동글동글한 알맹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질소덩어리예요. 왜냐? 그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땅속에 살면서 이 공기 중에는 78%가 질소예요. 식물은 질소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식물이 좋아하는 게 질소예요. 근데 공기 중에 78%나 있으니 넘칠 것 같죠? 그런데 식물한테는 그게 그림의 떡이에요. 그렇게 많은 질소가 먹을 수가 없어요. 질소는 삼중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자 봉지 안에다 이렇게 가스 주입하는 게 질소예요. 폭발을 안 해요. 아주 안정돼가지고. 그건데 너무 단단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저장을 시켜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콩가루 식물 같이 그런 땅에 비옥한 걸 심어주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아까처럼 메리골드를 심어서 벌레를 쫓게 해주고, 이렇게 서로 공생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좁은 면적에 많이 심어도 서로 잘 자라요. 여기 아주 좋아요. 교육장. 이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숲이죠? 저 안이 껌껌하지 않아요? 저렇게 껌껌한데 온갖 다양한 게 빽빽히 들어가 있죠. 여기 앞에 텃밭이 있어서 여기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텃밭을 가꾸시는데 이 산에 물통 들고 올라가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숲에 나무에다 물 줘야 된다고 올라가시는 분이 없고요. 저 숲에다가 뭐 비료 줘야지, 퇴비 줘야지 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쪽이 이 밭보다 훨씬 건강하게 훨씬 잘 자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숲은 숲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 숲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관행농이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호두 저의 모임인데 그분도 여기 오셨는데 부분께서 오셨는데 제가 3만 평의 산을 샀어요. 여기 쪽 예미 쪽에 사서 숲을 싹 개간을 했어요. 3만 평을 개간을 해서 호두 1,5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가까운 강원랜드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다녔고 제가 이제 이번에 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3만 평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개발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유지 관리를 저 혼자 했습니다. 3만 평을. 이해되세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관리를 했냐?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4시면 어두워요. 4시 반까지 기다려요. 해 뜰 때까지. 작업복 다 갈아입고 오늘 무슨 작업을 할까? 제 트럭으로 다녀야 돼요. 그 셀엑스 트럭 하나를 제가 사서 거기다 이렇게 온갖 걸 그때는 이제 과잉농이니까 비료니 뭐니 농약이니 집어넣고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2시간을 하고 딱 출근하려고 와이셔츠 갈아입고 강원랜드 출근했다가 6시 땡 하면 달려와요. 그래서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한두 시간 또 일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그걸 1년 반을 하니까 호두 농장이 막 변해요. 호두가 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걸 1년 반 하고 나니까 제가 노후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이러다가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무너지겠구나. 이거 미래고 뭐고 내가 지금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게으른 농부가 한다는 자연재배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가 오시는 분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한 3, 4년 전부터. 그러다 제가 자연재배 협회 일까지 지금 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 또 책도 얼마나 많아요. 태평농법, 오리농법, 탄소순환농법, 자연농법, 두둑농법, 공생농법. 우리나라 자연재배 하시는 분들 제가 단톡을 해서 한 200명 분들이 톡을 하는데 아직도 서로가 옳다고 서로 그래요.
일반 소비자들은 자연재배가 뭔지 모르는데 그 하시는 분들끼리 여기 자연재배 충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끼리도 얘기해요. 아, 좀 서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 좀 공유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 서로들이 정통성이 있다고들 그럴까. 그게 좀 저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우리나라 자연재배, 서양식 자연재배인 퍼머컬처, 이따 두 번째 오시는 임경수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퍼머컬처를 20년 전에 호주에서 퍼머컬처를 만드신 분한테 배워갖고 한 달 동안 배워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 강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송가희 박사님 우리나라 자연재배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자, 근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퍼머컬처를 책을 2016년도에 사가지고 가이아의 정원이라는 번역서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사서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는구나라는 거를 이럴 때 쓰는구나라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지금 제가 그 책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쓰게 된 거예요. 저 농사 알기 시작한 지 10 몇 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읽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책을 사서 3만 평에다가 하나씩 다 실험을 해봤어요. 거기는 굉장히 서양식 자연재배는요, 우리나라 이 동양식하고 진짜 달라요. 동양식 자연재배는 그냥 기다림이에요. 그냥 보통 7년에서 10년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 나무나 이런 게 자연으로 모두가 전환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근데 서양식은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잘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여기 완전히 주차장이었어요. 물도 안 빠지는. 이렇게 저는 퍼머컬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정원처럼 먹을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살충제, 살균제를 쓰지 않으니까 친환경적이겠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빽빽하게 심었으니까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많이 나오고 퇴비값, 비료값 안 들어가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네 번째가 제일 좋아요. 노동을 적게 할 수가 있다. 요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숲을 잘 관찰해 보니, 생태학자들이 잘 관찰해 보니 9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잘 보시면 9가지 층이 여기 다 보일 거예요. 큰 나무 있죠? 소나무 같이 큰 나무 있고 그 밑에 조금 낮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관목이 있어요. 키 작은 나무들. 그 다음에 이렇게 풀들이 그걸 지피식물이라고 해요. 땅을 기어다니는 지피식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 불면 흐느리는 풀들 있죠? 그걸 초하류들.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연못을 만들었긴 하지만 이런 연못가에 있는 수생식물들. 물속, 물위, 물가. 그 다음에 덩굴식물. 여기도 덩굴식물 칡뿌리 여기 있을 거예요. 칡도 있죠.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칡뿌리, 덩굴식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 그 다음에 9번째 진짜 중요한 균사, 균류, 버섯. 이렇게 9가지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건강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옛날에 그 외국에 있는 퍼머컬처 키친가든 사진을 올렸다. 이건 다 제가 만든 사진들이에요. 제가 한 30여 개의 그 키친가든을 그동안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태원에 있는 그런 그 정원에 있는 키친가든이고, 이건 폐교를 인수해서 만든 키친가든이고, 이건 어린이집의 체험 농장입니다. 자, 지구온난화는 좀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지구온난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고 심었는데 한 10년 지나서 기후가 변해서 이걸 베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구온난화를. 여기 정선도요, 3년 전부터 사과축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구는 사과를 베어내고 있고요. 저 위에 양군이, 철원이니, 고성 이런 데 대단히 사과 농장들이 지금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아시다시피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나라 농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배출하는 건 점점 줄고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들이 점점 시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커지는 시장을 수입품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외국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서 밸런스가 잡혀서 이렇게 시장이 커진 거예요. 안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농부들이 옆집 나라 일본을 보니까 시장이 커져 있으니까 그냥 유기농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먹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방적인 섣부르게 농부들이 유기물을 배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반응을 하다가 요새는요. 유기농 농산물이 값만 비싸지 그렇게 뭐 맛있거나 뭐 몸에 좋은 거나 이런 걸 모르겠다. 이래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SBS 창사 특집으로 나왔던 다큐멘터리에 나온 이거 사진입니다. 이 자연농은 지금 제가 설명을 자연농, 유기농 두 개를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연농은요 투입을 안 하는 거를 자연농이라고 합니다. 농약, 비료, 퇴비 조금씩 달라요. 자연농 하시는 분들의 그 이론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는 오문농법이라 가지고 해서 농약, 비료, 퇴비, 경운, 제초까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투입을 안 하는 게 자연농이라고 한다면 친환경 비료, 친환경 농약, 친환경 퇴비 이런 거를 집어넣는 게 바로 유기농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를 방치해봤대요. 6개월 동안 상온에다 방치해봤더니 투입을 안 한 사과는 그냥 6개월이 지났는데 수분이 날아가서 쪼그라들 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은 제일 빨리 썩고 제일 빨리 뭉그러져요. 냄새까지 나요. 그리고 농약을 쳤던 관행농은 조금 늦게 썩어요. 이게 처음에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CNB라는 걸 공부하고 나시면 그거는 기적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건 다 설명이 돼요. CNB가 뭐냐면 N분의 C예요. 질소분의 탄소가 40보다 크면 산에 가까운 흙이 되고요. 40보다 작으면 밭에 가까운 흙이 되는 겁니다. 밭에 가까운 흙은 세균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질소가 많으니까 세균들이 잘 먹기가 좋아서 썩는 겁니다. 산은요, 리그닌이라는 어떤 그 탄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균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균보다 몸집이 훨씬 큰 균들이 이거를 발효를 하고 곰팡이가 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르죠, 토양이. 그런 것 때문에 썩냐 안 썩냐라는 문제인 건데,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위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유기농 땅이고요. 이건 자연재배 땅이에요. 이거를 잘 보시면 땅 위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해요. 땅 속은 정반대입니다. 땅 속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한마디 중요한 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오늘 알고 돌아가셔도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 식물을 보는 지혜인데요. 식물은요, 생산자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소비자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많은 농부들이 식물을 소비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물을 주고 그러니까 비료를 주고 먹이를 주고 뭐 온갖 살충제를 쳐주고 막 내가 주지 않으면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건 착각일 수도 있고 욕심입니다. 빨리 크게 해서 비싸게 팔려고, 빨리 생산하려고 욕심이 빚어낸 것입니다. 식물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식물이 생산자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만약에 팔이 이렇게 잘리면 외팔이가 돼요. 평생. 근데 식물의 팔을 자르잖아요. 전정가위로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팔이 2개가 나옵니다. 그걸 반발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정을 막 해서 모양을 만들고 막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식물은 생산자냐? 세포가 달라요, 아예. 세포를 보면 식물에게는 세포 속에 엽록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해서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가 생활을 해요. 그런데 3분의 2만 먹고 3분의 1은 뿌리를 통해서 버려요. 왜 버리냐?
미생물,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공생하려고 걔네들한테 먹이를 주면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는 사실을 모든 농부가 안 쓰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나 원리나 이런 걸 다 배척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비료 농약만 주고서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막 자라게끔 만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자, 얘는 바로 게으른 사과가 돼버렸어요. 하도 농부가 줘서. 그래서 뿌리가 퇴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식물은 굉장히 영리해요. 식물은 영리하다는 책도 있어요. 식물은 뿌리에 뇌가 있어가지고요.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주인이. 그리고 여름이 오고 있는지 겨울이 오는지는요, 햇빛의 길이나 온도 변화를 다 DNA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변화하는 걸 자기가 감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겨울이 오면 낙엽을 떨어뜨리고 미리 다 하는 이유가 이 환경을 읽을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주인이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나한테 주는데 얘네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산은 왜 이렇게 건강하냐, 튼튼하고 잘 자라느냐, 얘네들은요, 아기 때부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나 좀 있으면 죽겠구나, 내가 일을 안 하면. 그래서 숲에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뿌리가 왕성한 겁니다. 이걸 TR율이라고 그래요. 위는 트리, 아래는 루트. 이게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키우시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온실에 고창에 있는 분인데 온실에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분인데요. 300평에 포도나무 한 그루만 키웠는데 4,500송이가 열려요.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요. 비료 농약 탭이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버섯 패배지. 균이 많은 게 산의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버섯 패배지를 잔뜩 집어넣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가 가진 면역력을 자가치력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분은 이따가 그 3시 반에 강의하실 송강일 박사님의 밭이에요. 이분은 심지어는 아까 5가지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물도 잘 안 줘요. 그래서 비가림 재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를 가려요. 근데 얼마나 물을 안 줬으면 이렇게 밑에 흙이 쩍쩍 갈라지는데 여기 상추는요. 뜯으면 떡딱 소리가 나고요. 그 안에 하얀 진액이 나와요. 상추 먹으면 졸립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상추는 먹으면 졸려와요. 네. 이런 산에 있는 상추 비슷한 애들 이렇게 딱 자르면 안에 하얀 진액들 나오는 게 다 그런 락토신이라는 타감 물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감정을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졸려지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제 왜 뿌리가 크고 길은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생명력, 자가 치유력을 극대화하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 사과 농장의 사진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사과의 꽃하고 열매가 동시에 열려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계절은 봄이에요. 작년 가을에 열린 사과가 겨울을 나면서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배의 그 자연의 위력입니다. 그렇게 조직이 탄탄하고 자연에 잘 견딘다는 얘기죠. 이분의 배추밭이에요. 이분의 배추밭인데 배추를 수확한 거예요. 칼로 이렇게 베서. 근데 이 밑에 흙을 다시 섞어봤더니 털이 이걸 금모라고 그래요. 식물은 금모가 일을 하는 겁니다. 얇은 솜털 같은 애들이 이렇게 빽빽해요. 바늘로 꼽았을 때 흙을 이 금모 이 뿌리를 피해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땅속에 빽빽하다는 거예요. 투입 안 하는데도 얘네들이 살려고 이렇게 왕성하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연의 영역이고요. 자, 이제 그 퍼머컬처 키친가든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퍼머컬처는요,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잘 보시면 자연 속을 엄청 다양하게 있죠. 다양성이에요. 제가 두 과수원을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오른편 사진은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과밭이에요. 줄 쫙 세워져 있고 사과만 쫙 있죠. 똑같은 것만. 밑에는 심지어 비닐을 깔아가지고 반사해서 햇빛을 보게 하면서 그 잡초 나지 말게 이렇게 비닐을 깔아요. 이분은 캐나다에 있는 퍼머컬처의 사과밭이에요. 이 사과밭은요, 다양성을 충실히 한 사과밭이에요.
사과만 심지 않고 애플이 아니라 NAP 이렇게 심어요. N이 바로 니트로젠 픽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질소 고정하는 콩가루 같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사과에게 영양분을 주려고. 질소 고정 나무들, 콩가루 나무 은근히 많습니다. 아카시, 박태기, 자귀, 오리나무, 해화나무, 뭐 퍼퓰라, 플라타너스, 뭐 주엽나무 엄청 많은 그 비료목이라고도 해요. 그 영양분을 넣어주는 나무를 심고 A에다가는 애플을 심고 P에다가는 P로 시작하는 과일들, 플럼, 피치, 페어, 배, 복숭아, 자두, 뭐 감 이런 게 다 P로 시작하죠. 이렇게 심지어는 다양성을 위해서 과수원의 과일들을 막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심어줘요. 그게 다양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의 형태를 모방을 합니다. 여기도 잘 보면은 모양이 막 U자도 있고 동글동글하고 한데 이게 다 자연의 모습의 일부분에서 따온 건데 이 나뭇잎으로 밭을 디자인을 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나뭇잎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냥 이쁘게 하려고 저렇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법이 있어요. 자연의 비법. 이 나뭇잎의 이 모양은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이 나뭇잎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 모양을 띈 거예요. 왜 효율적이냐? 여기서 광합성을 하면은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야 되는데 뿌리가 이제 여기가 줄기면은 일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빨리 가려고 다 직선이에요. 직선으로 쫙쫙 가려고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점점 영양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넓어지죠. 점점 폭이.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관행적으로 내가 밭을 했다. 관행적인 밭 이렇게 보시면 흔히 보실 수 있어요. 고랑, 이랑 이렇게 쭉 평행선으로 하잖아요. 거기서는요. 이쪽에서 이쪽 가려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동선이 되게 길어요.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고랑, 이랑 하면은요. 통로에 빠지는 면적이 50%나 돼요. 반이 그냥 통로로 날아가요. 얼마나 아까 우리나라 땅 되게 비싼데. 이렇게 하면요. 아까 제가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통로에 빠지는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을 더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연의 형태를 모방을 한다. 이렇게 통로 이렇게 하던 거를 줄였다가 이렇게 퍼머컬처는 아예 이걸 붙여서 통로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버려요. 4분의 1로 통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 또 하나는 식물끼리의 돕고 돕는 관계를 연결해 준다. 이거는 그 3000년 전에 인디안들이 하던 전통 농업 방식 있어요. 얼마나 얄밉게 인간이 노동을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옥수수 세자매라는 그 재배 방식입니다. 처음에 이른 봄에 옥수수를 심어요. 그럼 옥수수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뼘 정도의 그 덩굴 콩을 심어줘요. 그러면 옥수수가 자라면서 덩굴콩이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쯤 되면은 옥수수랑 옥수수 사이에 널찍하게 호박을 심어줘요. 그러면 호박은 이파리가 손바닥보다 넓잖아요. 쫙 포복을 하면서 기어다니면서 땅을 싹 호박잎이 덮어줘요. 그러면 첫 번째 잡초가 안 나요. 두 번째 땅을 싹 그 큰 잎들이 다 덮어주니까 땅이 항온 항습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온도가 선선하게 아무리 더워도 그 밑은 그늘이 졌기 때문에 온도를 선선하게 해줘요. 한여름에 땅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식물이 성장을 멈춰요. 뿌리가. 근데 그렇게 25도 아래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식물이 여름에 계속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1차 성장하고 여름에 쉬었다가 2차 성장을 합니다. 항습은 뭐냐?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봄이나 가을엔 가뭄이 일어나요. 근데 축축하게 그늘을 져주기 때문에 이 습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땅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박잎이 하는 일이 많죠. 그 혜택을 콩하고 옥수수한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콩은 고맙잖아요. 옥수수는 자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호박은 쫙 환경을 만들어주고 콩은 고마우니까 콩이 뭘 잘한다 했죠 아까? 질소 고정. 얘네는 대가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줘요. 질소를 고정해서 자 너희들 나눠 먹어 딱 이렇게. 인간은 그냥 뒷짐지고 다니면서 옥수수나 뭐 호박이나 콩을 따서 먹으면 그러면 됩니다. 자, 이 지금까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제가 이제 퍼머컬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 화단 계단이라고 그래요. 이걸 스파이럴 가든이라고 그러는데 퍼머컬처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주면 해가 비치면 맨 위는 건조하고 해가 잘 들죠. 뒤는 축축하고 그 다음에 그늘이지죠. 반음지죠. 자, 내가 허브 화단을 만들고 싶다. 허브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해를 좋아하고 건조한데 잘 자라는 로즈마리나 라벤더는 바로 위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반음지에 축축한 수분을 좋아하는 뭐 바질이나 민트는 이 뒤에다가 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자연의 다양성, 뭐 상생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 다양한 미세 기후를 만들어 주려고 다양한 환경을 만들려고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제각기의 식물들을 허브들을 찾아서 심죠. 그걸 바로 적지적작이라고 그래요. 적지에다가 식물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알아서 비가 오고 그러면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만들었다. 내가 이걸 안 만들면요. 그냥 이 평면이에요. 평지. 이 평지 잔디밭은 어디를 짚어도 똑같은 햇빛이 비치고요. 어디를 짚어도 똑같은 수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 작물밖에 못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관행농은 평지에 하나만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농약, 비료, 퇴비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건 적지가 아닌데. 자, 제가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론 얘기를 이 정도만 하고,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사막을 숲을 만들었어요. 내 정원에. 사막에 있는 정원인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숲처럼 9가지 층으로 이 황량한 사막에다가 9가지로 빽빽하게 큰 나무 작은 나무 빽빽하게 심었어요. 자, TR율 아까 생각나시죠? TR율. 위가 이렇게 빽빽한 숲이 됐다는 얘기는 땅속은 얼마나 뿌리가 빽빽하게 서로 엉켜 있겠어요. 아까 그 배추같이 그 밑에. 거기에 그 사막은 비가 오면 억수같이 옵니다. 자주 안 와서 그렇지. 한번 비가 억수같이 왔을 때 이런 사막은 다 실려서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 사막은요. 여기는 그 많이 억수같이 내린 빗물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땅속에 저장해서 얘네들이 증발도 잘 안 해요. 이렇게 그 음지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분이 그래요. 여기 일 보시면 정원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땐 참 힘들었대요. 이게 4년 후의 모습이고요. 8년 후에 일단 어린 묘목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사천리라는 거예요. 아니, 평면에 숲을 이거는 수천 년을 걸려서 만들어진 건데 내가 하루아침에 숲을 만들었는데 그게 당장 만들자마자 손을 딱 놓으면은 저게 자기가 막 작동을 할까요? 이 사람의 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의 손을 안 타고 사람의 손이 적어지면서 스스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퍼머컬처 키친가든입니다. 이게 300평에 7천만 원 고소득을 이룬다라는 그 프랑스 베겔릉에 있는 밭이에요. 이 밭을 잘 보면요. 두둑이 되게 커요. 이 두둑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해가 비치면 위는 건조하고 양지바르겠죠. 아까 그 허브 계단하고 아주 비슷한 원리예요. 이 앞은 똑같은 햇빛을 받지만 빗물이 아래로 스며들기 때문에 아래는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뒤는 음지면서 그늘이기 때문에 증발이 잘 안 하기 때문에 매우 습해요. 자, 이 두둑 하나 만들었음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생긴 거예요. 이 다양한 환경을 어떻게 썼냐, 이 사람은. 맨 위에 이 사람은 심거나 뒤에만 심거나 앞에만 심었어요. 바로 적지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 식물의 특성을 맞춰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크게 인간이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죠.
그런데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돌리면요, 더 다양한 햇빛의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더 다양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퍼머컬처 하는 사람은 이런 정원을 만달라 정원이라고 얘기해요. 만달라가 소우주예요. 불교 용어인데 소우주예요. 아니 300평밖에 안 되는 땅이 뭐 대단하다고 우주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만큼 삼라만상의 온갖 기후가 이렇게 동그랗게 두둑을 만들어 놓으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심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평지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둑에서 편안하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추를 딴다고 이따가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체험 하나 정도 따셔도 돼요. 이렇게 딴다 생각해 보시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힘들게 따는 것보다 조금 서서 이렇게 따는 게 훨씬 편해요. 노동을 절감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이 1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땅을 2평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밭을 내가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름살을 피면 넓어지죠. 이 땅이 지금 300평이면은 한 500에서 600평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표면 지역을 넓혔기 때문에. 땅값이 여기가 10만 원이면 나는 20만 원어치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평당. 게다가 뭐 표면적이 많으니까는 땅 속에 공기가 잘 들어가서 땅 속에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물이 있어요. 여기 연못이 있을 겁니다. 이 연못에서 이런데 이 두둑 사이사이를 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두둑 있는 데는 물이 흐르고 두둑과 두둑 사이에 통로에 물이 고이겠죠. 그럼 비가 그치면 그 물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스며들면 땅속 깊이 물을 저장하게 되고요. 이 식물들이 그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물을 쓰기 때문에 크게 관수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빗물을. 퍼머컬처 디자인 할 때는요, 이렇게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걸 군대 참호처럼 파줘요. 파줘서 비가 오면은 빗물이 흘러서 여기로 고여서 다시 물이 저장을 하게끔. 빗물을 관행농하고 이 디자인과는 180도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제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마무리 져야겠네요. 자, 이렇게 빗물과 그다음 토양의 유실을 막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토양에는요, 양분의 80%가 30cm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면서 토양이 유실되면요, 그 양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빗물에 흙이 실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자꾸 또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땅에 한 방울의 빗물과 한 톨의 흙이 흘려 내려가지 않도록 땅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외국 애들 보면은 이렇게 물을 저장을 해서 계속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 속에 이렇게 나무 토막이나 나무 가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저장을 해주시면 그게 나중에 점점 썩어가지고 영양분이 돼요. 그래서 뭐 유기물, 녹색 유기물이나 갈색 유기물, 통나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마세요. 태워버리지 마시고요. 땅 속에다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게 탄소를 가두는 거예요. 환경을 살리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시험 농장에서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높죠. 높아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드닝 하듯이 키친 가든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영국에서는요, 제가 영국 얘기를 조금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식물 씨앗을 팔 때 무당벌레를 끌어들이는 식물, 뭐 이렇게 식물 간에 또 벌을 끌어들이는 식물, 이런 식으로 곤충과 식물 간의 그 공생관계를 엮어서 설명을 하고 팔아요. 아예 그들 생각에는 그런 식물과의 공생관계가 기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식물과 공생을 하는 미생물을 팔아요. 이렇게 뿌리하고 붙어서 미네랄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는 거 네이버에 쳐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농장과 정원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야채 가게나
채소 가게나 색깔도 비슷비슷하고요. 야채 가게에서 화분 팔고 채소 가게에서 호박이랑 채소 씨앗 팔아요. 이렇게 정원과 농장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요. 그 영국의 토트니스라는 마을을 가시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하나로 마을 하나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합니다. 지금 여기 조동리가 그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길가에도 저렇게 채소나 과일 실수들이 있고요. 그런 것도 팔고, 여기처럼 여기가 이 모델을 땄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공동체,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농장을 이루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대안학교도 들어오고, 이렇게 넘치는 먹거리를 들고 나와서 장터에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경제가 마구 살아납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우리가 다음 순서는 여기 농장을 투어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이사장님하고 이런 걸 디자인해서 식재하시는 그 우리 선생님과 제 세 명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작년에 1년 전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돼서 정선군청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거를 만들 수 있었고요. 25번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같이 설계하고 같이 조성을 해서 앞으로 여기를 어떤 그 단순한 주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경제적으로 함께 할 그런 곳입니다.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